220쪽에. 자, 이제 시행자 파트입니다. 공공과 민간 나눠지는 거. 자, 일단 1번의 원칙이죠.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 12사람을 세밀히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쓰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별해 보는 것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요, 5번부터 11번까지가 민간시행자, 12번은 때에 따라서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1번에 국가 지자체, 2번에 다음에 공공기관 쫙 있고, 3번에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한 돈을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 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만 해당한다, 이런 전제는 붙어 있고, 니은번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내에서 사업할 때만 한정돼 있지만, 그리고 4번에 지방공사까지. 이것이 공공시행자입니다. 항상 법에서 믿어주는 공공시행자. 나머지 5번부터 5번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민간인이죠. 지정될 수 있고요. 근데 6번은 특이하게도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데요. 이것이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데, 이 조합은 괄호 속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건 조합에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민간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은 다른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 해서 일부 환지는 혼용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것은 조합은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번의 수도권의 인구 제일 많은 과밀 억지역 원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법인.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없애라고. 지방에서 과밀 억지역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과밀 억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혜택 주겠다. 민간인이죠. 8번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라고 하는데, 등록사업자 중에서 일정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록사업자 자체가 민간인이거든요. 9번이 건설사로 기본법에 의한 토목공 공사업 등의 면허를 받은 자, 이게 건설업자예요. 그쪽 법에서는 이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업자, 건설회사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 11번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민간인입니다. 12번은 위에사 중에서 6번에 조합은 제외하고, 그 앞에 있는 자 중에서 조합만 빼고 나머지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 요거를 출자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따로 새로 만든 법인인데요, 요거는 조합은 돈 있어도 출자를 못하고 조합의 아닌 자는 이렇게 출자할 수가 있거든요. 출자 만드는 법인인데, 이거는 누가 더 많이 출자했는지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 성격 나눠집니다. 만약에 위의 자 중에서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해 출자했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공공이 더 많이 출자했기 때문에 공공시행자로 취급을 해주고, 만약에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50% 이상 출자했다, 그게 민간시행자로 봐주는 거예요. 출자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출자했는지에 따라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공과 민간 나눠지는 거, 보통 이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2번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 성격상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한다. 예외 같은 원칙이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큼은 다시 1번의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게 환지 방식일 때는 또 다른 원칙. 12사람이 아니에요. 환지 방식 성격상, 이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격상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니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예외적 규정이 있어요. 예외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2번이에요. 환지 방식에서 원칙과 예외죠. 자, 지정권자는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즉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이지만 당사자 말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중에 세 가지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 예외 세 가지 중에서 1번, 3번 숫자 나오는 게 있는데 특히 1번 숫자 토지수조나 조합이 지정받을 토지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요. 아니면 신청했더라도 내용이 위법부당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이 아니라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도 그 사람들 뜻이 있어야 지정을 해주거든요. 싫은데 어떻게 억지로 지정을 시킵니까? 그래서 토지나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정을 해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너무 오랜 시간은 아니고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1년 내 신청을 안 한다. 그럼 안 하니까 신청에 따라 위법부당하다. 그럴 때는 그거 인정 못하니까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너무 당연하고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옆에서 어떤 공공사업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환지 방식이지만 그 지자체장을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해 주게 되면 이미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사업하기 쉽잖아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자체장이 이미 하는 사업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를 지정하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상관없이. 그리고 3번의 예외 세 가지 동의요건 예외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토지벌국의 국공 여성 국공주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잖아. 아까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죠. 3분의 2, 2분의 1하고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반반 정도가 지자체에 동의한 경우 지자체.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외가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지 방식에서 조합이 시행자로 된다. 그러면 조합이 이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면 이 정도 동의를 채우지 못한다면 조합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원래 환지에서는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게 원래 제일 이상적이에요. 토지소유자 있지만 조합이. 근데 이 동의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조합을 못 만든다라면은 조합을 못 만드니까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게 좋겠느냐? 조합을 못 만들더라도 차라리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라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그럴 때 지자체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시행에 대한 동의요건은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동의요건의 일반 동의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낮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 정도 되면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합 못 만들 때 지자체를. 그래서 이게 일반 등에 대한 예외가 될 수밖에 없고 적어도 반 정도만 면적 총수 반반 정도만 우리 지자체 시행에 동의한다 그러면 조합 결정 못해도 지자체 지정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몇 년이고 요거 할 때는 이제 일반 등에 대한 예외 예외 중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외다 보시면 되고, 자, 시행자 변경 사유합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기서 12사람 중에서 시행자 지정하겠다는 환지에서 지금 시행자 지정하는 걸 보셨는데, 그건 처음 없던 시행자를 지정할 때 얘기거든요. 이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를 변경할 때 얘기니까. 시행자가 있는데 이 시행자가 못하니까 변경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사유와는 다른 게 변경사유를 아직 뭐 변경사유만을 구별하는 건 안 냈지만 변경사유 자체를 냈지 구별하는 건 안 냈지만 이건 시행자가 지정돼 있는 게 전제가 다 있어요. 시행자가 있어야 이 사람이 못할 때 변경하는 것이라. 그래서 시행자를 변경할 사유는 다음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따라서 네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만 1번과 4번에 나온 숫자를 가끔 냈다는 겁니다. 2번, 3번은 낼 수가 없잖아. 2번, 3번부터 볼까요? 2번은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행위가 취소가 됐다? 시행자가 지정됐는데 시행자가 취소가 됐어요. 아니면 실시의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있으니까 받은 거죠. 그죠? 근데 받고 나서 이게 취소가 됐어. 그럼 그 사람 못하잖아요. 아니면 그 아래 보시면은 시행자가 있었는데 시행자가 참 부도가 됐다. 파산. 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럼 그 사람 못하니까 다른 사람 바꾸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숫자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1번에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식의 인가를 받은 후 2년의 사업 착수를 할 때 여러분 실식의 인가를 받았다는 건 시행자가 있다는 얘기고 시행자가 받아놨으면 바로 사업 시행권 땄으니까 이 절차를 거쳐서 공사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사 시작을 실식의 인가 받은 후에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잖아.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그리고 4번 보세요.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실 4번 얘기도 요 앞에 얘기가 빠져 있어요. 뭐 이것도 빠진 것 같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요거는 4번에서 뭐냐 하면은 요것이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나 조합이 여기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안 물어봤더라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아까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다 그랬죠? 거기서 이미 지정된 자가 시행자 지정됐는데 안 하니까 변경사유란 말이에요. 그런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예요. 이게 시행자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구역고시로부터 실식의 인가 신청을 1년 내에 안 할 때. 자, 여기 볼까요? 지금 여기서 구역고시로부터 실식의 인가 신청이 1년 내에 없을 때거든요. 1년 내. 지금 빨간색으로 하는 게 시행자 변경 사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왕한 거 실식의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2년 내 착수를 하라. 착수기한이 2년. 아까 우리 환지 방식 예의적 시행까지 얘기하면 개발계획고시로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을 1년 내 안 할 때 여기다 표시를 해보니까 특히 제가 요거를 그리느라고 요것도 같이 그려놨지만 특히 요거는 똑같이 구역고시 된 때로부터 실식의 인가 신청 따지는 게 하나는 3년 하나는 1년이라 요거 헷갈릴까봐 이거 쓰다가 이거까지 같이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구역이 고시된 때로부터 핵심 절차인 실식의 인가 신청이 비교적 긴 시간이 3년 내에 없을 정도라면 오랜 시간을 주고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구역이 해제되는 엄청난 사유였고 구역이 없어지면 아예 못하는 거죠. 그죠? 1년 내에 없을 정도라면은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꿀 수 있는 사유 구별이 되십니까?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가 엄청난 사유니까 좀 더 긴 시간을 줘야지. 3년, 1년 중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3년 내 실식의 인가 신청이 없을 정도라면은 구역이 아까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유였고 여기서 나왔던 사유고 1년 내 없을 정도라면 구역은 살아있고 단지 시행자만 바꿀 수 있는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제가 지금 이걸 추가하지만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가 됐던 3가지 아니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됐던 4가지 이 중에서 문제를 가끔 낼 때 이걸 냈다는 거예요. 뭐를 바꿔냈느냐? 요거 1년이냐 2년이냐 요거 바꿔내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 보게 되면 아까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1년 실식의 인가 신청기간 1년 둘 다 신청기간이죠? 신청기간이고 착수기간은 2년. 그래서 환지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사유든 시행자 변경사유든 혹시 몇 년 내 신청 나면 신청은 다 1년이고 실식 인가받은 신청이 아니고 공사에 착수한다 그러면 그게 2년 내 착수할 때잖아. 통틀어 보면 그 정도를 하시면 지금까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나 이거 우리 것들이 할 것 중에서도 그래도 개발사업의 대행도 한번 다뤄볼까요? 이제 또 진도 이거 밀리는 거 아니에요? 자, 4번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대행이 뭐예요? 대신하는 게 대행이에요. 대신하는 게 대행이거든요. 어떤 시행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대신하는 게 대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행이 개발법과 정비법의 대행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전부 대행이라는 것은 정비법에 나오는 대행을 얘기합니다. 개발법, 정비법 서로 비슷해도 정비법이 더 독한 것들이 정비법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정비법상 대행에서는 민간 시행자가 아예 못할 때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대행이라 민간인이 아예 못할 때 공공이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는 게 정비법상 대행입니다. 근데 여기 개발법상 대행은 일부 대행이에요. 일부 대행. 전부 대행이 정비법이란 말이에요. 개발법은 일부 대행이라고 해서 시행자가 못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하긴 하는데 시행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일부만 민간에게 맡기는
일부 대행이라고 합니다. 정비보다 독해. 정비법이 전부 대행이고. 그래서 나중에 정비법 보시면 민간인이 못할 때 공공이 민간인을 대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반대로 여기 개발법상 대행에서는 일부 대행이기 때문에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공공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공공이 하는 것 중에 일부를 민간인에게 대행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서로 반대돼. 그래서 이거는 본래 대행과 달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이 하는데 예를 들어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을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키면 사업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누구에게 민간에게 대행시키는 거예요. 일부 대행이에요. 일부 대행. 그래서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4번 1번 보시면 누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공공을 얘기하잖아요. 공공시행자. 이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업의 일부잖아. 일부를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로 민간 출신들을 얘기하거든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는 뭐 등록사업자나 등록사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를 얘기하는데 이게 민간인들이야. 그래서 공공이 일부를 자기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행 범위를 보세요. 양가리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가지. 민간이 잘하는 부분 생각하시는데 실시 설계요? 각종 공사 등의 직원이 설계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민간 건축사가 설계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 업무는 민간인에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지 조성공사, 기반설 공사는 민간 건설 회사가 잘할 것 같습니까?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잘할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게 잡으시라고. 그래서 이게 공공이 민간에게 대행을 시키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을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대행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2문제나 나왔어요. 누가 가지고 문제 낸 게 최근에 한 번 냈고 작년에는 무엇을 갖고 문제를 냈다고 지금 하는 거 이거를. 제가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지. 이제 저번에는 누가를 냈으니까 이번엔 무엇을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아니, 보세요. 각종 공사라면 무슨 공공기관 잘하겠습니까? 민간 건설회사가 잘하지. 공사를 맡기는 게 편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뜻이에요. 분양 업무. 일 안 해도 그냥 정해진 월급 다 나오는 신의 직장이라는 그 공공기관의 그 근로자가 이거 분양을 잘하겠습니까? 분양 안 해도 돈은 다 나오는데. 분양은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따로 받는 민간인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분양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에게 맡겨지는 업무라고 이게.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같은 거는 민간인이 못해요.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같은 거. 민간인이 토지를 매수하고 하겠다. 아이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막 하기 때문에 안 돼. 이건 약간 공적인 그런 지위에 있어야 남의 땅을 매수하거나 손실보상 해주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오히려 지금 얘기한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업무를 민간인이 공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 구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건 다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잖아 이게. 에? 이것도 어떻게 외우고 있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됐어요. 조합 봅시다 이제. 224쪽 시행자에서 제일 중요한 조합. 도시개발 조합. 이것도 정비조합이 훨씬 까다롭게 돼 있지만 비슷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 자, 제가 여기 쓸 때 조합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명칭은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요거는 성격을 법에서는 법인으로 본다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조합은 성격 법인이라고 봅니다. 원래 조합과 법인은 전혀 별개 개념인데 여기 조합은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결성돼서 시행자로 됐다? 그러면 시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자 됐다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조합으로 봐서는 안 되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능력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본다. 정확하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고 조합은 들어보면 사단이지 재단이 아니라 그래서 법인 중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이거는 정비법랑 똑같죠. 그리고 이게 법인이라면 법인의 특성상 법인의 등기 중에
유일한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가 설립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행정청이 먼저 받아야 되지만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설립인가 받고 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것은 법인의 특징이기 때문이고 이게 민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를 다루는 게 민법이고요. 이 조항이 따로 규정된 게 없으면 어느 법을 규정할 것이냐 민법 중 사단법이나 관할조를 규정한다라는 것은 법인의 특징에서 당연히 나온 얘기예요. 성격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봅니다. 설립인가 동의부터 양가를 1번 5번에 양가를 1번 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발구역의 토지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일단 인가 신청할 때 소유자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토지 소유자만이 항상 조합은 환지에서만 신청가 되고 환지라는 것이 자기 땅을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교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 필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돼요. 그리고 토지소유자 다가 아니고 7인 이상 황야의 7인했던 거 비도를 대상으로도 개발할 수 있어서 황야의 7인했던 거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우르르 몰려가면 인가총 복잡해서 안 돼.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원래 법인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인 정관을 7인 이상이 작성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법이니까 누구에게 설립인가를 받느냐?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옆에 페이지에 인가받은 상을 변경한다. 2번 같은 절차죠. 인가받은 상을 변경한다면은 똑같이 변경에 대해서 인가를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항상 변경할 때 같은 절차인데 경미한 변경이면 경미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다음으로 정하는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경미하니까 신고만 하라. 인가받을 필요 없다. 경미한 상에 대한 신고인데 아까 정관 내용 중에서 제일 경미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어떤 조합원의 자격 등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한다. 공고 방법 변경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관에서는 조합원의 권리 등에 대한 게 중요하죠. 그런데 주된 사무소 소지라면 여러분 이게 주된 사무소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소재지를 변경하는 거예요.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 소지가 어디 있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소재지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인가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공고를 안 하겠다는 게로 공고하는 방법만 변경하겠다는 거. 이게 뭐가 이거 다 결정된 거를 알려주는 절차만 바꾸는 건데요. 안 중요해 보입니까 이게? 공부할 때 안 중요한 걸로 느낌 잡으셔야 된다고. 예? 제가 볼 땐 참 이거 황량해 보여 이거. 다른 우리 정관의 기재사항도 참고에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온 걸 한번 여기 이 둘과 이 두 개랑 이제 비교해 보더라도 다른 것들은 훨씬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거에 비해 보면 예? 어떤 조합원의 권리가 의무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양가로 3번이죠. 이미 한 거지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인가 동의 요건 이 동의 요건을 채워야 설립인가 신청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 동의인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인가 신청을 하면 받아야 될 동의.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일반 동의죠. 보통 동의죠.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이때도 4분의 1번처럼 동의자 산정 아까 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서 1번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넘겨보세요. 저기서 그 동의 절차에서 제가 기억번 요거 기억 니은번 합해서 이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면적 기준할 때 국군지를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동의 순서가 나오는데 동의 순서가 기억번 보시면 2번의 기억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권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조합 결성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유자 동의를 먼저 받는 게 낫죠. 그 사람들 동의를. 그래서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그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할 때만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찾아가라. 이 동의 순서. 그리고 동의 철회 가능하잖아요. 조합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여기는 설립인가만 다루니까 신청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이미 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신청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그 얘기.
그래서 디귿번도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설립인가에 이미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그 자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동의한 것으로 보죠. 동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제로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동의해서도 철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다만 원래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 5번의 조합에 성격이 나오잖아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게 정확하게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30일 내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조합은 그 사업을 소수해서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거예요. 설립인가 아니고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도 있으면 그걸 따르고, 이 규정한 것 외에는 비영리니까 민법, 영리법은 상법에서 다루잖아. 비영리니까 민법 중 사단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같은 걸 준용해야지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법인의 성격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6번에 1번 조합원이 되어야 환지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죠. 도지발구에게 토지 소유를 한다. 법에서는 이렇게 명명해. 구역 안에 토지 소유를 한다. 그럼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지역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무슨 감옥에 가 있든 미성년자든 이혼이든 뭐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제한 없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일단 조합원이 된 상태에서 뭐 받기 싫으면 이따 환지계획 세울 때 이제 나는 안 받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조합원이 다 돼요. 임원의 결격사는 헷갈리면 안 돼. 조합의 대표자인 임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 사연이 있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합원의 결격 사연은 없어요.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당연. 그리고 이때 이번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번에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일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지방의회 뭐 선거하지만 뭐 지방의회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뭐 재산 과다에 따라서 뭐 표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죠? 다 1인 1표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형식적 평등력에서는 평등한 결의권을 1인 1표를 가진다는 거. 면적에 관계없이,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결권을 가진다면 틀려요. 면적에 비례한다면 면적 크기에 따라서 의결권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가집니다. 1인 1표씩 행사해. 그런데 1인 1표지만 예외로서 몇 표씩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 경우예요.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벌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권 전부를 이전받은, 자, 전부를 이전받아야 돼요.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승계 안 됩니다. 전부를 밑으로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권리결권은 일개권과는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한 그 조합원의 일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이게 의결권 승계 규정. 만약에 의결권 승계가 되면 자기 일권은 별도로 행사하고 요거 외에 승계하는 일권을 같이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자인 사람들일수록 표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인데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전부를 취득했을 때만입니다. 당연한 게, 만약에 일부를 취득했다면 의결권 승계가 안 되는 게, 일부를 취득했다면 나머지 일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면적이 작아도 자기 이익권을 행사할 수 있죠? 승계 안 되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이전받아야 승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공유 토지라면 의결권은 대표자 한 명이 있다는 건 당연하고 예? 차별하지 말아라. 에이 뭐 이거 다 조합원의 경비보다. 여러분 조합에서 쓰는 경비는 누가 내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내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조합원 중에서 이제 내기로 하는 거 안 낼 땐 좀 강제 집행하는 게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할 만한 건 아니고 나중에 해드리면 살짝 되고. 2번 보세요. 8번에 2번. 오래 걸 때를 할 것도 남겨놔야지 뭐. 8번에 2번. 조합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둬야 돼요. 필수 둬야 되는데 어떻게 둬야 되느냐? 조합장 일명 이사 감사 꼭 둬야 됩니다. 어느 조합은 이사를 안 둘 수 있다. 감사를 안 둘 수 있다. 자체가 다 틀려. 무조건 둬야 돼요. 그 대신 조합장은 한 명만 둬야 되고 이사 감사는 한 명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죠? 여러 명 둬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개는 둬야 되지만 왜 조합장은 한 명만 둬야 되느냐?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조합장은 한 명만 돼야 되고 이 조합장과 이사가 업무 집행기관이거든요. 감사는 감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집행기관이 이사 감사, 조합장 이사인데 이사는 이제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명만이에요. 그리고 임원 선임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조합의 임원은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이게 임원의 자격이에요. 근데 뒤에 대의원 자격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합은 아닌 자가 임원이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은 아닌 자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까? 여기 조합장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에 해당되는 거죠. 조합에서는. 국회의원이라면은 이따 나오는 대의원에 해당되는 건데 당연히 조합원 중에서 선임이 돼야죠. 조합원 아닌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라는 얘기는 아까 공유하고 있다라면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그랬죠? 그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아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가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지. 조합원 중에서만. 그것도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이 되니까 이건 뭐 임원과 대의원 같아요.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총회에서.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회에서만 선임해요. 마치 우리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듯이 국회를 통해서 간선하는 게 아니듯이 국회에 해당되는 게 대의원이 아닙니까? 조합에서는 네? 총회에서만 선임합니다. 겸직금지? 당연해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원이 그 임직원 겸직금지라고 하는 건데 같은 조합에서 임원이든 직원도 겸해서는 안 돼. 만약에 여러분 임원을 겸할 수 있다면은 조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조합장 역할을 조합장이 선임이 되면서 힘 때문에 감사도 스스로 감사 역할을 한다면 자기가 해먹고 감사 다 해먹겠죠, 그죠? 조합 이익이 침해될 거 아닙니까? 어떤 직원도 겸해서는 안 돼요. 그쪽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조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의 임원은 같은 조합에서 임원 직원도 겸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얘기 또 나오나? 8번 보세요. 넘겨갖고 8번 보세요.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 동그라미 8번은 아까는 같은 조합 내에서 동그라미 8번은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합의 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 임원이 되고 저쪽 다른 조합의 임원이 돼도 본인 능력만 된다라면 양쪽 일 다 하면 되고 이쪽 조합의 이익이 침해되지는 않잖아요. 같은 조합 내에서 안 된다는 거니까. 다른 조합이면 돼요. 근데 다른 조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이게 전제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합과 다른 조합의 목적이 같다라면 이쪽에 임원도 되고 저쪽에 임원도 된다라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두 조합이 충돌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은 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조합이 만약에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익 충돌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겸직금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임원은 결격사유 얘기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4번의 결격사유. 이게 임원에 나오는 결격사유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은 토지주택이면 된다 그랬어요. 이건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임원의 결격사유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임원의 결격사유는 중개사법에 나왔던 결격사유랑 숫자 하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직 이것도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냈느냐? 그런데 낸 적인데 이걸 낸 게 아니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비슷하게 바꿔서 냈던.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어요. 임원의 결격사유지. 내용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아니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다 정부보도 같은 일은 똑같잖아. 단 디귿번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들은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중개실무에서 상세히 배우시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에 정비법, 개발법에서는 정비법도 마찬가지인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개실무에서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기는 2년, 이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그쪽이랑 다른 얘기인데 원리는 비슷하죠.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넘겨보시면 제가 일부러 빨리 읽어서 차이점만 하시라고. 자격상실 보시면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 결격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 자격 자동상실입니다. 그리고 임원의 직무를 보시면 뻔한 얘기죠. 6번의 기억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사무를 총괄합니다.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위원회 이사회 의장이 되는 제일 힘 있는 사람,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힘 있는 것만큼 옆에 유혹하는 부장이 많아서 감옥에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던 조합장. 이사는 조합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같은 집행기간 중에서 조합장을 보조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게 조합장이라면 그 총괄하는 조합장의 업무를 나누어 장악하는 게 분장 아닙니까? 나눌 분자, 장악할 장자. 조합장의 업무를 분장하는 게 이사예요. 이사가 많을수록 조합장은 편한 겁니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 등을 감사하는 게 감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 7번에 조합장이나 이사, 즉 집행기관인 조합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사가 한 당사자가 되는, 한쪽 당사자는 조합이 되고 이런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만 조합을 대표합니다. 다른 데는 조합을 대표 못해요. 조합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조합장이 자기 물건을 조합에게 판다. 이게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조합과 소송이 걸려있다.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사가 대표한다를 틀려요. 조합장이나 이사는 같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한통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일할 때 이사가 대표한다. 이사가 문제 있을 때 조합장이 대표한다. 다 틀려요. 감사가 대표해서 조합 역할을 이제 조합의 일을 감사가 맡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합의 이익을 지켜주지. 이거 감사가 대표한다라고 유명한 얘기고, 총회 해결사항이 다음 사항은 총회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쫙 나와 있어요. 총회에서 이제 그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총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일부는 대행을 못하고, 그래서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더 핵심적인 것은 핵심이니까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간단하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덜 중요한 부분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의 대의원회예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그러면 둘 수 있다. 유일한 임의기관. 조합원들이 귀찮으니까, 다 모여서 총회하기 귀찮으니까 자기를 대표하는 대의원 뽑아서 대의원회가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건데,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도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임의기관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대원을 두어야 한다는 필수 기한이 돼요. 정비법에서는. 그래서 개발조합, 조합, 정비조합 비슷한 두 조합 통틀어서 대부분이 다 필수 기한이에요. 조합장, 이사, 감사, 총회 다 둬야 됩니다. 근데 유일한 임의기한이 정비법이 아니고 개발법상 개발조합의 대의원회만 둘 수 있는 임의기한이라. 그리고 만약에 두게 되면은 대의원회 수 얘기도 있지만 100명 이상 이런 얘기도 있지만 3번 보세요. 3번. 그리고 대의원회 100명 이상도 있지만 두 번째 줄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역시 똑같잖아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어떻게 대의원이 되겠습니까? 정관에서 선출하는데 3번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보세요.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박스에 나눈 5가지를 이제 구별하실 겁니다. 옆에 박스에 나눈 5가지는 제목을 붙이면 총회 전권사항, 총회에서만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5가지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는 대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왜 중요하니까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거를 뺀 나머지 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 정관 변경. 조합의 약속이 정관이고 정관 작성은 우리 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 7명 이상이 한다 했잖아요. 만들어진 정관이 조합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바꾼다? 중요한 일이죠. 총회에서만 해야 돼. 이건 대의원회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정관의 변경의 핵심이라 이거를 총회에서만 한다. 우리 나라로 따지면 정관에 해당되는 게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을 국회에서 대의원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할 수 하죠. 헌법 개정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하니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에서만 하라. 정관의 변경, 약속의 변경. 이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아니 리을번의 임원의 선임도 그래요. 여러분 리을번의 임원의 선임도 우리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으니까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선거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총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해임도 아니에요. 해임도 여러분 대통령 해임하는 걸 국민투표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통해서 하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임원의 선임 정도. 조합의 약속이니까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요 정도는 당연히 총회에서만 한다 보시면 되고 니은번, 디귿번이 니은번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변경이 나오고 이것도 헷갈리게 또 돼 있네. 아이고 여러분 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나 깜짝 놀랐네. 이렇게 나와갖고 또 이 실시계획 수립 변경 헷갈리죠. 왜냐하면 괄호석 한번 보세요. 개발계획에서도 이 수립 변경이 원래는 총회 내용에 들어가지만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은 경미하니까 빠진다는 얘기고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처음부터 제외죠. 그럼 결국 여기서 실시계획은 아니라는 거야. 통째로. 괜히 이렇게 써놓으면 괄호석 보기 전에 실시계획까지도 그냥 총회 정권상으로 보겠네요. 이 내용 중에서 이걸 빠진다라면 해놔야지. 예를 들어 개발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계획은 총회 정권상 아니에요. 실시계획 아니야. 아예 헷갈리지 말고. 이거 제가 아닌 예로 대표적으로 드는데 이걸 이렇게 해놔서 괄호석에 이렇게 해놨고 그냥 마치 인 것처럼. 괄호석 내용 아는 거 보면 헷갈리겠네 이거. 디귿번에 환지계획 작성. 근데 또 경미한 건 당연히 제외고. 자 여기 보세요. 요거에서 낼 수 있거든. 조합이 지금 총회 할 때요. 조합이 시행자로 되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자가 된다 했으니까 사업을 한다면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획은 3가지가 나와요. 개발계획 나오지. 여기 실시계획 나오지. 환지계획 3가지 계획만이에요. 이거는 수용사항이 아니죠. 이 3가지 계획 중에서 요건 일단 디귿번 요거는 무조건 총회 정권상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게 총회죠.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어느 계획이 제일 중요해? 3가지 계획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진 종전의 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환지가 어느 쯤에 있고 어떤 가치의 환지를 받는지 이게 다 여기 나와 있거든.
보류지는 얼마 내야 되는지 뭐 채비진 이런 거 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본인이 이게 직결되는 게 환지계획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총회에서만 다뤄지는 건 너무 당연해. 근데 이 두 계획 중에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나중에 정비법상 대의원의 정권상은 잘 안 내. 너무 많아서. 이게 5가지를 더 많이 내는 건데 이게 들어가지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간다고. 이게 안 들어가. 이것까지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거 들어가는 것도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이쪽에서. 왜 들어가냐면 이게 행정계획이고 조합 만들기 전에 나오는 계획인데 이걸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총회 정권상인데 이건 총회 정권상은 조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총회에서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계획은 조합 만들기 전에 나오는 계획이죠? 그 전에 있는 계획을 총회에서 왜 의결을 해? 뭐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서 계획을 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정비법은 많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정비법은 아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들어가느냐? 이게 특이한 거예요. 들어가는 게 특이한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이게 왜 들어가느냐? 이게 여기에 특이한 얘기 아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개발계획이 되는데 아까 거기서 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걸 세웠다. 한번 봐봐요.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정비법에 여기에 비슷한 정비계획은 아예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예 조합의 총회 정권상에 아예 안 들어가고 많아도 안 들어가고 여기는 이 동의를 못 받았는데 위법해요. 위법한데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에서 이 개발계획을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게 되면 처음에 동의를 못 받아서 불법했던 개발계획이 이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먼저 나오는 계획이라 원래 관련 없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여기에 대해서 총회를 통해서 의결하게 되면 동의 못 받아서 불법했던 개발계획이 소급해서 적법한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동의 요건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워낙 조합원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이건 아까 이거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동의 못 받았을 때 그 하자 치유 문제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건 안 들어간다고요. 실시계획도 중요하죠.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중요한데 여기서는 조합이 한다래도 누가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이라 조합장이나 이사처럼 사업을 할 사람이 이거는 실시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조합원 자체가 사업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건 제일 중요하지 않아서 빠지고 이거는 뭐 특수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5번에 미음번의 조합의 합병회사 조합의 합병회사는 조합을 어디랑 합칠지 해산할지 조합의 전립에 대한 얘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응? 당연히 이거는 총회 정권상에 들어가지. 이렇게 5가지를 해서 다음 중 총회에서만 의결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게 되면 이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닌 얘기지. 즉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게 실시계획이죠.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3가지 계획 중에서는 실시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보세요. 시행자는 1번에 시행자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당연히 실시할 사람이. 근데 이 경우 실시계획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 이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실시계획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까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정비부서는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근데 개발부서는 이 내용이 아니고 이 실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들어간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시행자가 작성하되 여기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인가권자 나오는데 이건 지정권자 인가죠. 뭐 지정권자 인가. 지정권자 인가입니다. 됐어요. 실시계획. 뭐 됐고 실시계획 그 정도면 됐고 뭐 여기서는 지금 뭐 감리? 이것도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236페이지까지 한 거고 시행 방식 한번 볼까요? 시행 방식 237쪽에 시행 방식 아까 우리 3가지 방식 제가 했던 거 혼용을 섞어 쓰는 것이라 이 둘 구별해 두시고 하는 거. 자 237쪽의 4절의 1번 시행 방식에서는 3가지 시행 방식이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방식을 하느냐 2번의 시험지 선정 요건에서 양가로 1, 2, 3번 구별하는 거. 양가로 1번의 환지 방식 할 때 선정 요건이 양가로 1번의 환지 방식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환지 방식 할 때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고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고설 설치명이 필요하다. 작은 사업이잖아. 작은 사업. 토지의 교환이 나오면 이게 바로 환지를 직접 얘기하는 것이고 분합, 분필, 합필 아니면 구획 변경이 필요하대요. 지목이나 형질 변경이 필요하대요. 얼마나 작은 사업입니까? 상대적으로. 공고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이것도 공고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 땅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 땅에 설치하라고 자기 땅을 제공하고 그랬더니 시행자는 그 땅을 제공받는 대신에 다른 땅을 환지로 주고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에 적합한 환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 뭐 주고 나서 묻는 거냐 다름없죠. 어느 곳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한번 폼을 딱 잡아봤더니만 그곳의 지가가 너무 비싸대.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싸대요. 비싸면은 수용으로 하게 되면 보상금이 필요한데 그 반영해서 보상금이 나오고 보상금이 너무 비싸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법에서 어렵다면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사용 방식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니까 고집하지 말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수용 사용 방식 택할 때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등 집단적 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 제가 수용 사용 방식 큰 사업에 적합하다. 거기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에게 준다 그랬잖아. 시행자가 취득해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겠다. 거기 있는 사람에게만 땅 주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공급하겠다. 수용 사용 방식 택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섞어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적으로 환지, 그러니까 일부분은 환지, 일부분은 수용 사용. 이게 혼용 방식인데 이거는 다시 박스처럼 분할과 미분할 혼용 방식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전에 혼용 방식이 처음 나올 때는 아예 여기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땅,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땅으로 사업 시행지구로 구분을 해서 사업 시행할 지구를 아예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 시행지구, 여기는 수용 사업 시행지구를 나눠서 할 때가 분할 혼용 방식이고 나누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사업을 하되 방식만 달리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나누지 않고 할 때가 미분할. 분할하여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미분할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하실 변경도 나중에 하면 되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10분 쉰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 들어가겠습니다.